서학개미를 탓하기 전에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2025년 11월 말 현재 달러 원 환율은 1달러당 1.360, 1,470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올 한 해 평균치 약 1,040원을 훌쩍 넘어선 수준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잇따라 대책 회의를 열고 있지만 정작 화살은 서학개미와 청년들의 해외 투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2,050%에서 4차례 연속 동결돼 있고 같은 시기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3.77인세43% 범위, 실질 금리 격차는 안 1%포인트 이상 벌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2024년 한 해 M2 증가율이 6% 중후반, 2025년 들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 7%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시중 유동성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 급등의 책임을 힙해 보이려고 달러를 사는 청년들에게 돌리는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장은 항상 숫자로 말하지만 정책 당국이 숫자보다 감정과 편견에 기대면 처방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정말로 서학개미와 청년 투자자가 환율을 천단에서 단 400원대 후반까지 끌어올린 주범인가? 아니면 잘못된 통화 재정 정책과 금리 전략이 만든 결과 위의 청년들의 해외 투자가 증상으로 나타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총리 한마디가 시장에 던진 잘못된 시그널, 11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더 올려서 환율을 안정시킬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자 경제부총리는 세제 측면의 정책 수단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곧바로 원화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를 때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현재 개인이 해외 주식 투자로 얻은 차익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미 국내 주식 투자와 비교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직후 온라인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 양도세를 40%까지 올린다는 찌라시가 퍼지면서 청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환율 급등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불신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추가 양도세 인상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정부 공식 입장도 세제는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있을 뿐이라고 정정했지만 시장에 한번 찍힌 인식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환율이 1,460원 안팎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책임자가 세금 카드를 운운하는 순간 투자자들은 근본 원인을 손보는 대신 개인 투자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환율 급등의 원인을 어떻게 잘못 읽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청년 탓으로 돌린 한국은행 총재의 인식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최근 국회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한 수급 요인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2024년 4월 워싱턴 DC 지이심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그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해외 투자는 힙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하며 마치 트렌드를 좇는 가벼운 선택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2025년 들어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고 국정감사와 기자 질의응답에서 해외 주식차로 해외 채권 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입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체 해외 주식 잔고 중 30-40대 비중이 가장 크고 자산 규모로 보면 중장년층과 고액 자산가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청년층 20대 초반의 절대 금액 비중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고액 자산가와 기관 투자가의 해외 분산 투자는 문제 삼지 않은 채 쿨해 보이려고 해외 투자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콕 집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통화량은 4년간 10% 넘게 늘리고 기준금리는 뒤늦게 올려 한nem이 금리차를 방치한 주체가 책임을 회피한 채 세대 탓으로 방향을 돌릴 때 시장은 이를 냉정하게 기억합니다.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 오류는 단순한 언행 논란이 아니라 앞으로의 통화 정책과 환율 안정 전략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갉아먹는 리스크가 됩니다. 증상과 원인을 뒤바꾸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경제에서 해외 투자 증가는 어디까지나 증상에 가깝습니다. 통화 가치가 약해지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 가까워질 때, 그리고 특정 자산 시장, 대표적으로 강남 아파트, 애만부가 집중될 때,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자연스럽게 통화 국가 리스크를 분산시키려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광의 통화는 실질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속도로 증가했고,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2%포인트 안팎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원화를 보유하는 쪽은 낮은 이자와 높은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이라는 트리플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달러,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쪽은 금리 환차익 채임 가격 상승까지 겹친 트리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청년과 중산층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은 쿨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이 해외 투자 열풍이 환율 급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순간 두통을 일으킨 뇌의 종양은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더 세게 처방하는 꼴이 됩니다. 통화량 관리 실패, 금리 정책의 후행성, 자산시장 편중과와 같은 원인을 건드리지 않은 차에 이미 나타난 증상인 해외 투자를 죄악시하면 시장은 더 큰 불신으로 응답합니다. 환율과 통화에 대한 신뢰는 숫자와 정책으로 쌓이지 탓하기와 낙인 찍기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돈 풀기와 강남 아파트, 어떻게 부의 양극화를 만들어냈나 지난 몇 년간 한국의 광의 통화는 실질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속도로 팽창해 왔습니다. 2024년 안에 M2 증가율은 약 6.6%, 2025년 들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 7%대 초반까지 올라가며 유동성이 꾸준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20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물가 상승률이 2% 안팎인 상황에서 시중에 풀린 원화의 바다는 결국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은행의 대출 메커니즘이 중요합니다. 시중은행은 항상 신용등급과 담보가 탄탄한 차주에게 더 많은 돈을 더 낮은 금리로 빌려줍니다. 자산가가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수십억 원대까지 비교적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청년 서민층은 수백만 수천만 원을 빌리면서도 고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강남 마용성 등 핵심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2025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13억 8천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강남 주요 단지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 1%는 저금리와 레버리지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동안 나머지 99%는 임금과 현금성 자산만 가지고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을 동시에 맞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통화량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데 실물 성장과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면 부의 양극화와 강남 쏠림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고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과 청년 중산층의 절박한 선택, 2025년 11월 28일 기준 달러 원 환율은 1달러당 약 1,070원 수준으로 올해 평균 환율 약 1,077원을 크게 웃도는 고점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 수준까지 오른 것은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라기보다 통화, 재정정책의 누적 결과에 가깝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62%에서 동결된 반면 광의통화 증가율은 2024년 6.6%에 이어 2025년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2%까지 치솟으며 시중 유동성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2025년 0.1% 수준, 물가는 2.1% 안팎으로 예상되니 체감 실질 성장은 그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원화를 현금이나 저금리, 예의 적금으로만 보유하는 청년 중산층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환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역마진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강남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대가 일상화되면서 내 집 마련은 사실상 상위 1%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어 수단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달러 해외 자산으로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것. 둘째, 국내 자산이 아닌 글로벌 자산 시장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힙하에서가 아니라 원화 자산만 들고 있으면 조용히 가난해진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한 세대의 생존형 선택입니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환율을 못 지킨다.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넘나들자 정부는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 국민연금 등으로 외환시장 점검 협의체를 꾸리고 필요시 공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 보면 든든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여전히 단기 처방 위주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동원해 보유 중인 해외 자산을 줄이거나 환해지를 강제하는 방식은 언론에서 수차례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환율 방어용 동원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연금의 새로운 운용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실상 원화 수요를 늘리려는 시도는 언제든 재부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연금 수익률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실행하더라도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수출 기업에 대한 원화 환전 독려도 반복해서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상황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순간 금리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이런 방향의 압박이 강해지면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소폭 내려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원화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사의 환전 시기를 분산하라는 지침처럼 미시적 관리책들은 시장 전체의 수급 구조를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통점은 모두 시장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특정 행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인 통화, 재정성장 전략을 손보지 않고 이런 땜질식 개입만 반복하면 시장은 언젠가 당국에 총알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더 거칠게 환율을 시험하게 됩니다. 근본 해법, 원화를 다시 믿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환율 1,470원대는 서학개미를 혼내서 낮출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원화를 다시 들고 싶어지는 통화로 만드는 정책이 있어야만 내려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현재 달러 원 환율은 1달러당 약 1,331은 4,071원, 연중 평균은 약 1,317원으로 사실상 고점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50%에서 네 번째 동결되었고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1.0%,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동시에 M2 증가율은 2025년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2%까지 가속화되며 통화 공급은 여전히 팽창 중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필요한 해법은 세 가지 축입니다. 첫째, 한미 금리 차를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 원화 예금 채권을 보유했을 때 달러 자산과 비슷한 실질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통화 정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 적자와 통화 팽창 속도를 성장률 물가와 조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원화를 오래 들고 있어도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가계부채와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신기술, 수출, 경쟁력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화로 투자해야 먹거리가 생기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 수출기업,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담을 돌리는 땜질식 개입이 반복되면 시장은 언젠가 8,487원대 연중 고점을 다시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반대로 원화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다면 굳이 규제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청년 중산층은 다시 원화 자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진짜 힘은 언제나 정책이 아닌 시장의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